볼까요? 옵티마이저는 경사관법의 종류를 뭘 쓸까를 알려줘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옵티마이저라는 게 특별히 무슨 알고리즘이 아니고 말은 맞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 정확히 맞습니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레디언트 디스턴스를 썼어요.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어댑티브 이런 거를 이름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이런 걸 제가 썼다고 해볼게요. 그랬더니 좀 괜찮네? 다음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 모멘텀 같은 걸 좀 해보자. 이거 잘 되네? 근데 또 안 되네? 그러면 전 아담이라고 이제 있는데 이 어댑티브하고 이제 모멘텀을 같이 좀 섞어보자. 잘 되네? 근데 또 늘 잘 되는 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 들으시면 알겠지만 모르면 아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아담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잘 돼서.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사관법을 조금 발전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패키지를 써서 학습을 시킬 때 패키지를 해서 run 이런 패키지를 fit이라고 합니다. fit이라는 패키지를 썼을 때 경사관법을 뭘 쓸지를 우리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미 알려진 경사관법들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화면이 없네. 내가 이미 경사관법 이렇게 알려진 경사관법들을 다 알고 있으니 내가 학습을 할 때 뭘 쓸지 알려줘. 그때 옵티마이저 이퀄 아담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파라메터 이름이 파라메터.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아니지만 그냥 용어죠. 경사관법의 종류가 여러 개 요즘 발전돼서 예전에는 요거밖에 없었는데 요즘에 발전돼서 많잖아. 그러면 어떤 걸 쓸까? 옵티마이저를 뭘 쓸까? 이렇게 용어를 그냥 정한 거고 요즘에는 아마 이게 알려진 거 말고 네가 만든 거 있으면 그거를 집어넣어라고도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되고 그다음에 미니 배치마다 W가 갱신된 네, 미니 배치마다 W가 갱신.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데이터가 10,000개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학습할 때 네. 첫 번째 학습을 할 때 1,000개를 가지고 합니다. 1,000개를 가지고 W들을 쭉 갱신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학습할 때 또 1,000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럼 W들이 이 갱신된 W를 토기값으로 해서 또 갱신을 하겠죠. 그럼 얘네들이 계속 갱신이 돼요. 이렇게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1,000번, 1,000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대로예요. 경계가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로 가다가 10번. 1만 개인데 미니 배치 1,000개씩 끊었네? 그럼 요게 하나 다 있다 다 본 거라고 볼 수 있네? 그럼 요걸 1 에폭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에폭은 학습하는 이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경계점이 아니에요. 경계점이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이제 사람이 요걸 끊어서 자, 에큐러시 얼마나 됐니? 프린트 좀 해봐. 자, 요거 끊어서 에큐러시 얼마나 됐니? 프린트 좀 해봐. 그리고 학습을 중단시키는 기준도 에폭 기준으로. 중간에 자르지는 않고 에폭 기준으로 자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W는 늘 갱신이 됩니다. 늘 갱신. 그러니까 원래 알고리즘적으로 보면 학습이 돌아가는 한 바퀴라는 개념은 사실은 요거죠. 에폭은 한 바퀴가 아니에요. 그냥 개념적인 개념이 그런 거고 실제 포문을 짠다 내가. 그럼 이게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한 바퀴를 돌아갈 때 W들은 한 번에 확 갱신이 되냐? 아니죠. W들이 요거를 이렇게 쭉 펼쳐서 한번 보면 요 안에서 W들이 계속 갱신. 왜 그러냐면 원래 이 W를 찾았다는 의미, 첫 번째 바퀴에서 W를 찾았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원래 예전 통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W를 한 번에 확 찍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옛날 통계 방식에 만약에 그런 연립방 정식으로 푼다면 이 한 바퀴, 한 바퀴를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F가 아니라 뭐라고 뭐 정확하게 용어가 제가 모르겠네요. 그냥 한 바퀴라고 할게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한 바퀴 돌 때 원래 W는 한 번에 팍 찍는 거죠. 이때 방정식, 연립 방정식 풀어갖고 W 딱 방정식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경사하관법 어떻게 하는 거죠? 코스트 펑션 그려놓고 W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맞니 체크해서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요 한 바퀴 내에서도 W들이 맞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요것도 갱신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W들이 갱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사하관법을 얘기하는 거 보면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한 바퀴 내에서 W들을 갱신하는 방법이 경사하관법.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경사하관법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학습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 건데 10바퀴가 돌면 우리가 F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 큰 의미는 없고 W들은 계속 갱신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바퀴에서 두 번째 바퀴로 넘어갈 때 이 W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갱신이 되냐면 두 번째 학습 시계 초기 값으로 들어가는 용도로 계속 갱신이 되면서 사용이 되는 거고 한 바퀴 내에서도 W들이 갱신이 될 거예요. 원래는 갱신 안 돼요. 원래는 연립방정식 풀어서 한 번에 딱 찍으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사하관법을 쓴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연립방정식이 너무 많아서. 단순히 미분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연립방정식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 W들을 찾는 방법이 경사하관법이죠. 경사하관법은 여기서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때 W들이 계속 갱신됩니다. 이 경신되는 여기서 W가 갱신되는 방법은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경사하관법으로 최소값이니 이렇게 W들이 계속 갱신이 됩니다. W들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한 바퀴 내에서 W들도 계속 갱신이 됩니다. 그러나 갱신되는 방법이 경사하관법에 의해서 갱신이 돼요. 한 바퀴 학습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럼 W들 완전 끝난 거예요. 두 번째는 사실은 첫 번째 바퀴와 두 번째 바퀴는 관계없는 아이들이. 그러면 이 첫 번째 바퀴에 학습한 것이 두 번째 바퀴에 어떻게 영향을 주냐? W들이 첫 번째 바퀴에서 그 만들어진 W들이 두 번째 바퀴에 초기값으로 들어감으로써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정리가 되시죠? 네. 말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네요. 와. 뭐냐? 결국 옵티마이저는 여러 번의 트라이 앤 에러 과정을 통해 트라이 앤 최저값을 구하기 위한 튜닝해가는 기법은 경사하관법이 지금 말씀하신 김영석 교수님 경사하관법을 그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옵티마이저라는 거는 결국 경사하관법의 종류니까 지금 그 말이 맞죠. 옵티마이저는 결국 옵티마이저라는 거는 어떤 경사하관법을 쓸래니까 결국 경사하관법이 여러 번의 트라이 앤 에러 그렇죠? W 집어넣고 최저값이니 W 집어넣고 최저값이니 최저값을 구하는 그 튜닝 기법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경사하관법은 옵티마이저 기법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게 비슷한 말이긴 한데 경사하관법이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원래는 경사하관법이라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경사하관법을 조금 개선한 알고리즘들을 여러 사람들이 발표를 한 거지. 그러니까 경사하관법이 모든 경사하관법은 아까 그 방법 그대로. 근데 조금 바꾼 거를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옵티마이저라는 거는 그냥 패키지에서, 그러니까 옵티마이저는 알고리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옵티마이저는 패키지에서 우리가 받을 때 우리 그때 왜 반막값 받고 막 C값 받고 그랬잖아요. 그건 패키지 만든 사람이 정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옵티마이저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뭔가 이 W들을 정할 때 경사하관법이라는 알고리즘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경사하관법이 종류가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옵티마이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긴 한데 개념을 조금만 더 정확히. 네. 경사하관법이 더 넓은 개념인가요? 그런가요? 아니, 옵티마이저? 좀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건 좀 헷갈리네요. 조금만 더 약간
약간 말이 표현하기 나름인데 다시 제가 정리해 볼게요. 원래 스토캐스틱 SD가 기본이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제일 쉽겠네요. 어떤 사람이 2를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3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4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경사관법이라는 아까 이렇게 W를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그 알고리즘을 조금 갱신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 때, 그래서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쓰면 뭐 tf.fit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x는 뭘로 주고 y는 뭘로 주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경사관법 어떤 걸 쓸래를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때 옵티마이저는 뭘 쓸래? 옵티마이저는 나 SDG 1번 쓸래? 2번 쓸래? 이렇게 결정해 달라는 거. 그러니까 옵티마이저라는 용어 자체는 W들을 어떤 방법으로 갱신시킬래? 라는 질문인 거죠. 옵티마이저는 W를 어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옵티마이저라는 말이 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들어맞지 않네요. 옵티마이저의 의미는 W들을 어떻게 구할래? 그 방법이 뭐야? 그게 나는 경사관법 2번 쓸래. 그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경사관법 말고 전혀 다른 새로운 무슨 방법론을 알고리즘을 쓸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다 경사관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새로운 걸 만들고 싶다. 그럼 제가 만들어 넣어도 되는데 아마 그것도 경사관법 기반으로 만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가 이제 정확히 약간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마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되고 요 나중에 정리하신 것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원래는 옵티마이저하고 경사관법은 전혀 서로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냥 용어라고 보시면 경사관법은 W들을 구하는 알고리즘인 거고 옵티마이저는 이제 그런 어떤 뭘로 할래라는 용어기는 하지만 그냥 패키지의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미니 배치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으면 전체 데이터에 대한 전체 손실을 그래서 미니 배치는 그렇죠. 안 하면 10,000개씩 합니다. 10,000개씩.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니 배치를 요즘엔 거의 99.9% 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아까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10,000개를 하나 1,000개를 하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W가. 10,000개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니 배치는 거의 국룰이라고 보시면 미니 배치는 아예 그냥 기본으로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굳이 뭐 안 쓰려면 안 쓸 수도 있겠죠. 네, 굳이. 근데 그게 옵션이 있겠죠. 미니 배치의 사이즈를 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으로 나 1,000개씩 할래. 뭐 100개씩 할래. 이런 옵션을 주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가 10,000개밖에 없는데 10,000개씩을 할래. 그럼 그냥 10,000개 다 쓰는 게 좋죠. 미니매치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으면 전체 데이터에 대한 전체 손실을 구해서 W를 갱신한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다 기준이 뭐냐면 한 바퀴 돌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 때. 내가 전체 10,000개를 다 쓰든 미니매치 1,000개를 쓰든 어쨌든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폼은 한 바퀴 돌 때 그게 일어난다. 결국 미니배치를 쓴다는 건 뭐냐면 10,000개 중에 1,000개만 사용하고 2,000개는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10번 하면 어차피 그냥 확률적으로 다 들어오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글로벌 미니멈을 찾기 위한 옵티마이저.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갈게요. 어차피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 미리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연결해서 개념 정리를 하면 좋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이게 W고 이게 C예요. W는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글로벌 미니멈, 로컬 미니멈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요것도 미니멈이죠. 우리가 미니멈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그 때는 뭐라 그랬냐면 기울기가 0인지 아닌지만 본다 그랬어요. 기울기가 0인지 아닌지. 그래서 너보고 내가 미니멈인지를 모르고 이 W가 여기에서 W가 2일 때 C 값이 최소값이니
원래는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W가 2에서 여기에 기울기가 0이니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0이니. 근데 실제 기울기는 여기도 0입니다.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입니다. 다 0이에요. 아.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로컬 미니멈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실제 미니멈은 여기인데 여기도 그냥 지역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미니멈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걸 찾으면 안 되고 얘를 찾아요. 그래서 실제 해보시면 학습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학습이 잘 안 돼요. 이 최소값을 요 W를 잘 못 찾아요. 그리고 W가 한 개가 아니잖아요. 수억 개 되는데 걔네들이 전부 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학습이 안 되는 경우 수만 번 돌려도 더 이상 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애큐러시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똑같아요. 정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걸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볼 때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할래요? 어디서부터 시작? 초기값. W를 제가 만약에 0부터 시작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딱 걸리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그럼 자, 여기서 0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진행하다가 여기를 탔겠죠? 그럼 잘못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는 여기잖아. 근데 제가 W를 여기 10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가다 얘를 찾겠죠? 그래서 경사관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초기값을 어떻게 정할래? 이 얘기입니다. 우리 배울 겁니다. 초기값을 뭘로 할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에 자 10에서 잘 출발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W가 10일 때 아니네, 11일 때 아니네, 12일 때 아니네, 13일 때 아니네. 근데 얘가 만약에 12.5였어요. 실제 W가 값이. 그러면 저는 12.5는 안 하죠? 10이네 아니네. 그다음에 뭐 13이네? 또 아니네? 14네? 아니네? 이렇게 간다. 그러면 못 찾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이거를 얼마씩 진행할까? 요걸 저희가 러닝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얼마씩 학습 한 번 할 때 W들을 경상관법 내에서 얘기해요. 아까 걸로 얘기하면 한 바퀴, 첫 번째 바퀴 안에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두 번째 끝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돌아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초기값 중요했어요. 이니셜라이즈. 그다음에 러닝 레이트 중요했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중요한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초기값을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 로컬 미니멈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가 만약에 뭐 1이었어요. 근데 실제 로컬 미니멈이 2였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3으로 가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안 걸린다. 물론 이렇게 하면 뒤로 다시 오겠지만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요거를 알고리즘 개선된 게 뭐냐면 나중에 모멘텀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알고리즘을 개선했는데 모멘텀이 뭐냐면 내가 가던 방향으로 하면 러닝 레이트를 실시간으로 조절하겠다. 러닝 레이트를 늘 0.1씩 않고 러닝 레이트를 언제는 스텝을 넓게 밟고 언제는 두껍게 밟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라는 개념은 네가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중이라면 조금 넓게 밟아. 좀 넓게 밟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컬 미니멈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모멘텀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모멘텀을 적용하면 이 로컬 미니멈을 점프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늘 좋은 건 아니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런 데 걸리면 뭐 얄짤 없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라는 걸 추가했어요. 그다음에 어댑티브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잖아. 극단적으로 그냥 이런 알고리즘 이렇게 해서 여기를 찾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일씩 계속 가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0.1씩 계속 가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학습이 진행되는 그것만큼 포션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넓게 가요. 넓게 가다가 내가 한
학습이 많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스텝을 좁혀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숫자 맞추기 할 때 이제 큰 것부터 잘라가고 어느 정도 왔으면 미세 조정 이렇게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학습이 첫 번째 진행될 때는 넓게 스텝을 밟다가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좁게 밟자는 얘기죠. 물론 초기값을 여기로 정했으면 점프해서 망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에 오면 이쪽으로 가니까 이런 경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어댑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습의 횟수를 줄여줘요.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여기를 100번 만에 찾을 거를 어댑티브를 적용하면 10번 만에 찾을 수 있어요. 왜? 여기는 점프를 크게 하고 여기는 조그맣게 하니까. 결국 이 점을 찾아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계열이 어댑티브 계열하고 모멘텀 계열이 있어요. 수정을 함에 있어서. 물론 이제 거기에 세부적으로 또 많이 뭐 학적으로 많이 늦죠. 왜냐하면 이제 또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 러닝 레이트를 계산할 때 분모에 여기에 서메이션이 들어가는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지면 분모가 커질 거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 무한대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0이 돼버리면 러닝 레이트가 0으로 접근해버리면 학습이 진행이 안 돼버리잖아요. 그럼 또 이걸 또 보정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인공지능에 유명한 양반들 있잖아요. 뭐 제프 힌튼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양반들이 이거 다 제안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해보니 이렇게 되더라. 네. 그래서 어댑티브 방법은 이렇게 러닝 레이트를 조절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멘텀 방법은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게 해주자. 네. 왔다 갔다를 덜 하게 해주자. 위에서 저희 좀 배울 거예요. 그리고 뭐 세 번째라고 하긴 좀 그런데 세 번째는 두 개를 합쳐보자. 그래서 우리 제일 유명한 게 아담이라는 애가 있는데 아담이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 모르면 아담. 어떤 옵티마이저가 네 데이터하고 잘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아담부터 해봐. 그냥 잘 돼. 웬만하면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어댑티브의 앞에 어댑티브의 어댑이고 모멘텀의 M이에요. 그래서 얘는 두 개를 합쳐놓은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옵티마이저를 선택한다는 건 이것들 중에 어떤 거 할래? 유명한 사람들이 제안한 게 몇 개 있어요. 여덟 개 돼요. 그 중에 어떤 거 할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글로벌 미니멈을 찾기 위한 옵티마이저로 생각하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미니멈 요거를 찾기 위해서는 일반 경사광법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는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선된 어댑티브와 모멘텀 이런 것들을 경사광법의 알고리즘을 종류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이것들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요거를 옵티마이저를 뭘 선택할래? 요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멀리까지 갔어요, 저희. 근데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연결해서 계속 보는 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시작이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10,000개가 있을 때 우리가 학습이 이렇게 막 계속 돌아가면서 학습을 할 텐데 그 포문이 뭘 기준으로 돌리는 거냐? 데이터는 어떻게 밀어넣는 거냐? 그다음에 학습은 어떤 메커니즘이 이루어지는 거냐? 코스트 펑션은 어떤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거냐? 학습을 한다는 의미는 W를 갱신한다고 했는데 언제 한 번씩 갱신이 되냐? 뭐 이런 개념을 잘 정리를 하면 됩니다. 경사광법 굉장히 중요한데 학습 과정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림을 딱 그리셔야 돼요. 아, 데이터가 10,000개가 있어. 근데 내가 그러면 이렇게 요걸 가져다가 코스트 펑션을 만들 거야. 그리고 여기서 W를 구하면 되겠지. 근데 그러면은 연립방정식 못 푸니까 경사광법을 해야지. 경사광법이 점이 많네. 그럼 그 중에 좋은 거 하나 선택해야지. W들이 싹 다 갱신이 됐네. 여러 번 돌려서 그 안에서도 여러 번 돌아가겠죠. 스텝 여러 번 밟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안에서도 실제로 여러 번 돌리는 거죠. 포문이 이중 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W 최종 결정이 됐어. 자,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W 구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다음번 포문 돌아갈 때는 거기서 구한 W를 초기값으로 넣고 또 하는 거죠. 그걸 계속 이렇게. 그래서 1,000개씩 뽑아갖고 한 10번 하면 그래 1에폭 돌아갔어. 자, 그럼 이제 얼마나 잘했는지 체크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체크할 때 뭘 써요?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씁니다. 체크할 때. 그래서 여기까지는 학습 데이터로 하는 거고 체크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하는 거죠.
물론 최종 테스트 데이터는 띄어놨어요. 띄어놨고. 그래서 에포그 1 에폭이 돌아간 다음에 체크를 해보니까 액큐러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정한 액큐러시까지 왔어요. 그러면 스탑.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은 안 멈추면 무한대까지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리 스탑 룰을 줘요. 그래서 액큐러시가 0.9면 충분해. 뭐 0.8이면 충분해. 이렇게도 주고 제일 많이 주는 방법은 어떻게 주냐면 내가 요번에 액큐러시가 0.9였는데 다음번에는 0.91이야. 그 다음번에도 0.91이야.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10번 정도 돌렸는데도 좋아지지 않다. 그러면 그만해. 이런 룰을 줍니다. 얼리 스타핑 룰. 안 그러면 무한대까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통은 왜냐하면 한 5번 돌아다가 학습이 됐는데 안 좋아지다가 6번째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0번 정도 돌렸을 때 계속 0.9면 그만해. 이렇게 보통 얼리 스타핑 룰을 주는데 이건 유저가 주는 거예요. 사용자가 우리가 주는 거예요. 몇 번까지 참아줄래? 이런 걸 주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 기준은 에폭 기준으로 많이 해요. 에폭 기준. 근데 얼리 스타핑은 에폭은 아니고 이 안에서 몇 번 돌아간 대로 하기도 하는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에폭은 우리가 사람이 보기 위한 기준이고 실제로는 그 SD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입에 안 읽더라고요. SDG 틀렸죠. SGD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SDG라고 유엔에서 17개 그 발표한 서스테너빌리티 그 약자 때문에 제가 이걸로 공부해서가지고 이게 약자가 자꾸 입에서 발음이 안 나요. SGD인데 SDG라고 자꾸 이게 SDG라는 게 제가 1년 넘게 논문을 써갖고 너무 발음이 그냥 익어버렸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스테너블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유엔에서 지구를 살리려면 어떻게 개발해야 돼? 뭐 이런 거. 근데 요걸로 돌리는 요 한 루프가 중요하다. 우리 입장에서 알고리즘 돌리는 입장. 그런데 체크는 1에폭마다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얼리 스타핑 같은 경우는 안에서도 체크를 합니다. 네, 이런 개념. 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큰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패키지를 쓸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 패키지가 들어갈 때 내부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도 해서 정리를 하고 좀 쉬었다가 15분 정도 쉬겠습니다. 15분. 10시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림 그려보시고 질문 꼭 올려주세요. 잘 안 되면. 아니면 확인차 질문도 드릴게요. 10시 15분에. 정리가 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가 경사강법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사강법. 그래, 알았어. 뭐,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우리의 그 지표가 뭐였냐면,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더 얘기를 하면,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냐가 판단 기준이고, 그럼 기울기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W를 정했어요. 근데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기울기가 0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는 아마도 마이너스 뭐 3쯤 되겠죠. 음수가. 그러면 우리가 1로 스텝을 밟을래? 1로 스텝을 밟을래? 라고 할 때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울기가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게요. 기울기가 만약에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림 너무 못 그리네요. 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제가 여기서 최초에 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니까 뭐 대충 5쯤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완만해지니까 3쯤 될 것이고 여기는 더 가파라지니까 뭐 7쯤 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기울기가 5, 여기는 7, 여기는 3,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5네? 그러면은 0이 아니니까 뭔가 어디론가 가야 돼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갈까? 어느 쪽으로 갈까? 이런 얘기죠. 결국 왼쪽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왜?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 그래서 저희가 기울기를 두 가지 용도로 써요. 처음에는 최소값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게 0이면 최소값이라고 보는 거죠. 맞진 않지만,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0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소,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그런 거죠.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최소값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값이려면 최소한 0은 돼야 되죠. 우리가 이거를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충분, 필요 조건, 이렇게 되는데, 둘 다 성립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기억나세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0이면 최소값이고, 최소값이면 0이야. 만약에 이런 거라면 필요 충분 조건이고 완벽합니다. 근데 우리 그렇진 않아요. 최소값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 조건입니다. 최소값이면 그 점에서는 무조건 기울기 0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맞는데 평균 조건은 안 돼요. 왜냐하면 0이면 최소값만 있는 게 아니라 최대값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 조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기울기가 0이라는 거는 최소값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일 뿐인 거죠. 그래도 그거 갖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판단 기준으로 쓰자. 판단 기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0이 아니네? 그럼 어쩔 거야?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가야 되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래? 그 다음에 실제로는 얼만큼 갈래까지. 기울기가 5면 많이 가는 거고. 왜냐면 여기 가파르니까 여기 완만해질 때까지 좀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울기가 방향과 그 스텝의 양까지 결정해 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기울기가 감소하는 쪽. 이쪽이 더 감소하는 방향입니다. 그럼 잡아야지 3인지 5인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구하면 기울기의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플러스 5이기 때문에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갑니다. 이쪽이었으면 기울기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5였겠죠. 그러면 플러스 방향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기울기의 반대 방향,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경사 하강법, 경사 상승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과 그 다음에 그 크기까지 우리가 결정해 줍니다. 그걸 가지고 기울기 갖고 결정한다는 거죠. 기울기가 크면 많이 전진하고 기울기가 작으면 조금 전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이쪽에 있다는 얘기고 기울기가 작다는 얘기는 이쪽에 있으니까 완만해졌으니까 이제 조금만 전진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방향도 알 수 있다. 그래서 기울기가 판단 기준도 되고 내가 진행 방향 W를 어느 쪽으로 진행시킬지 방향과 크기까지 결정해 줍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이 스텝을 얼마나 밟을지는 뭘로 해준다 그랬냐면 러닝 레이트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레이트. 그래서 기울기 곱하기 러닝 레이트. 보통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가 0.1이면 기울기가 5일 때 0.5씩 가는 거고 러닝 레이트가 0.2면 기울기가 5일 때 0.1씩 가는 거고 뭐 이렇게 곱한 값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텝을 얼마나 밟을까는 러닝 레이트와 기울기 두 개 다 의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울기는 항상 변하니까 스텝은 항상 이 사이즈가 변하는 거죠. 크게 밟을 때도 있고 작게 밟을 때도 있고. 근데 심지어 경사관법을 아까 그 개선한 어댑티브나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러닝 레이트조차도 조절하자. 러닝 레이트도 조절하자. 둘 다 조절해보자. 실시간.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사하강법에서는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경사하강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입니다. 여기서 스텝을 밟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경사하강법에서는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중요해졌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점에서 이 점에서 기울기 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코스트 펑션을 W로 미분한 다음에 우리 배웠죠? DCDW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0이 되는 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0이냐를 찾는 건 아니고 이제 0이냐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0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정석은 이거예요. 코스트 펑션을 W로 미분을 해요. 그럼 뭐가 나와요? 결과가 도함수가 나옵니다. 도함수. 도함수는 뭐예요? W를 넣으면 기울기 나오는 애. 코스트 펑션은 뭐예요? W 넣으면 그 코스트 값 나오는 애. 이걸 미분하면 도함수가 나오고 도함수는 뭐예요? W를 넣으면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돌려주는 함수가 도함수죠. 그래서 뭐 W를 넣으면 5야. 여기 넣으면 7이야. 여기 넣으면 3이야. 요걸 돌려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신러닝에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먼저 구해놓고 이거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방법론으로 먼저 W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기울기를 다이렉트로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옮겨졌어요. 그러면 바뀌었죠? W를 다시 결정하고 다시 기울기를 구해요. 좋은 거는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W 넣으면 바로바로 기울기가 나오는데 이게 여의치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여의치 않아서 먼저 숫자를 집어넣고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요걸 저희가 수치미분이라고 합니다. 방법론입니다. 방법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개념을 잡고 가보려고 해서 결국 우리가 지금 미분을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사관법을 쓰려고 하는데 경사관법의 판단 기준이나 행동 기준이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가 필요하고 도함수를 구한다는 것은 미분한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배우고 있다. 미분 자체를 배울 필요는 없고. 네. 그래서 여기 노테이션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df dx 이렇게 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쓴다는 거. 자, 그다음에 편미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개념은 좀 그런데 굉장히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C를 함수를 만들었는데 얘는 W1의 제곱 함수도 있고 W2도 있잖아요. W2. 그럼 제가 이거를 얘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미분하는 게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이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우리 좌표축할 때 x, y가 있을 때 이 a라는 점을 예를 들어서 얘가 5,3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x축으로는 5, y축으로는 3이라고 쪼개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y는 늘 3인 거예요. x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면 x는 늘 5예요. y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도 x 얼만큼 움직였고 y를 얼만큼 움직였는지 나중에 조합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좌표축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x축 따로 보고 y축 따로 보자는 개념이 깔려 있는 거죠. 왜? 복잡하니까. 한 번에 보면 복잡하니까 뭔가 기준을 잡아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애를 기준으로 잡아야죠. 좌표축을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돼요. 여기 x고 얘 y다 이러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변하죠. 이런 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늘 좌표축을 잡을 때는 한 축이 이 축과 서로 연관이 없어야 돼요. 연관이. 그래서 우리 이런 그 뭐죠? 이런 유클리디안 기하 이런 데서 얘기할 때는 주로 여기가 수직이면 되죠. 네, 이거 직교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잡아야 돼요. 수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옥소고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수학적으로 직교한다는 의미는 꼭 기하학적으로 직교하는 것만 직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사인 x와 사인 x는 직교합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좌표축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 생각할 때는 그냥 요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 다른 좌표기도 있어요. 이런 거. 어떤 A라는 점을 XY로 표현하지 않고 R과 세타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얘를 원래 5,3이었는데 얘를 폴라 코디네이트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R은 뭐 4고 세타는 30도야. 뭐 물론 레디언으로 해서 뭐 2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얘가 X고 얘는 Y인데 얘는 R이고 세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좋은 좌표계예요. 왜냐하면 이게 R이 바뀌어도 세타는 안 바뀌죠. 얘가 커진다고 해서 세타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타가 바뀌어도 R은 동일하죠. 요 원 내에서.
그래서 R과 세타는 관계가 없어요. R만 움직이면 세타는 안 움직이고 세타만 움직이면 R도 안 움직이고 그래서 어떤 점이 움직였을 때 따로따로 볼 수 있는 거죠. 따로따로. 이게 좌표계의 기본이에요. 좌표계의 기본.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갖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전에 수업 들으신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벡터라는 걸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했냐면 물론 뭐 방향과 뭐가 있고 스칼라는 A라는 점이 스칼라를 표현하면 얘는 뭐 30 이렇게 되는 거죠. 33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A가 2차원 벡터면 얘는 뭐 5,3 이렇게 되는 거죠. 3차원 벡터면 5,3,4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A가 3이라는 얘기는 원점을 중심으로 3칸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A가 5,3이라는 얘기는 X로 5, Y로 3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3 이렇게 되는 거예요. 5,3, 4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이쪽으로 5, Y는 4, 근데 위로 3. 그래서 이 공중에 떠 있는 이게 A라는 점인 거예요. 그래서 벡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화살표, 방향과 각도가 있는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다 배워야 되지만 우리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벡터는 뭐냐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벡터는 2차원 벡터, 3차원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벡터는 한 점을 표현함에 있어서 정보가 2개 이상이면 벡터. 그냥 이게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기하학에다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X가 기본 X 100까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늘 이거 벡터라고 부릅니다. 벡터라고. 왜냐하면 요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이죠. 행위. 그 다음에 A라는 점을 어떻게 표현해요? 여기를 쭉 써주면 돼요. 1, 2, 5, 7, 3, 뭐 이렇게 100개 써주면 돼요. 이게 결국 A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이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하학으로 그리면 우리가 그릴 수 없지만 어떤 공간의 임의의 점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X1 축으로는 1이고 X2 축으로는 2이고 X1이 조금 움직였다고 해서 다른 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벡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벡터를 정의할 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방향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2차원이 되는 순간 방향이 생기거든요. 이쪽 방향이야, 이쪽 방향. 방향이 중요합니다, 벡터는. 근데 우리가 그냥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벡터라는 거는 한 행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2개 이상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C가 W1에 뭐 어쩌고 저쩌고 더하기 어쩌고 W2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그럼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기울기를 알고 싶다 그랬어요. 도함수는 제가 W1을 넣었을 때 그때의 기울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축별로 쪼개서 보잖아요. X를 W1 예를 들어서 여기가 W2라고 할게요. 여태까지 그리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이 칠판을 뚫고 나오는 그 축 있죠. 거기가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일 때마다 C의 값이 바뀌겠죠. W1과 W2가 움직일 때마다 C의 값이 바뀌겠죠. 그럼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5야. 그때 C의 값은 뭐 높이는 뭐 7이야. 여기는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5야. 근데 여기에서의 높이는 뭐 9야.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바뀌겠죠? 좌표축에 따라서. 근데 모두 바뀌냐면 각점에서의 기울기도 바뀝니다. 각점에서의 기울기도 바뀌어요. 근데 아까는 기울기가 숫자 하나였죠. W가 5일 때 요때의 기울기가 3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아까는 W가 5일 때 기울기가 3이었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W가 5일 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W1은 3이고 W2가 5일 때 기울기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향이 양쪽이 굵은 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수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해보니까 좌표축하고 똑같네 이렇게 돼서 기울기라는 거는 결국 W1 쪽으로의 기울기가 따로 있고 W2 쪽으로의 기울기가 따로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선형 결합하니까 똑같더라 이렇게 됩니다. 다시 A라는 점을 나타낼 때 X쪽으로 5만큼 Y쪽으로 3만큼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이 기울기도 따로따로 나눠서 보잖아요. W1 쪽 기울기가 얼마야? W2 쪽 기울기가 얼마야? 그러면은 우리가 A라는 점을 아까 5,3이라고 했듯이 이제 A라는 점에서의 기울기도 A, W, 요쪽으로 기울기가 3, 요쪽으로의 기울기가 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A라는 점이 원래 3이었는데 우리가 5,3으로 확장하듯이 기울기도 원래 3이었는데 이렇게 벡터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개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 점을 벡터라고 불렀잖아요. 요 점을 우리가 두 개 이상이면 벡터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도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도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이게 W1이고 여기가 C라고 한다면 W1 이 점에서의 값이 3개 있습니다. W1이 얼마니? 그 다음에 C 값이 얼마니?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니? 물론 W1이라는 점에서의 기울기가 얼마니? 이렇게 3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대충 쓰면 여기가 5라고 할게요. 기울기는 뭐 한 2쯤 된다고 하고 3쯤 된다고 하고 여기 지금 W2는 없습니다. 여기 세로 쪽은 C예요. C 지금. 그래서 뭐 W1은 뭐 여기 5쯤 되고 C는 요 값이 얼마일까? 요 값이 뭐 4쯤 되고 기울기는 요 점에서 3쯤 되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할게요. 똑같이 확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 그림이 이렇게 그리는 게 나을런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C고 W1이고 W2가 될게요. 그럼 이 공중에 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요렇게 그 뭐라 그러죠? 보재기처럼 이렇게 그림자가 그리기 어려운데 보재기가 공중에 이렇게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점을 제가 하나 찍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자, W1은 얼마고 W2는 얼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C값은 하나죠. C값은 하나입니다. 공중에서의 C값은 하나니까.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기울기. W1에서의 기울기, W2에서의 기울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쪼개서 봐도 똑같다는 거예요. 쪼개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답을 넣으면 아까는 W1이 5일 때 C값은 4고 기울기는 3이야. 이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축을 하나만 더 그리면 요 A라는 점을 나타낼 때 W1은 뭐 5고 W2는 3이야. 그때 C값은 7이야. 기울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W1에서의 기울기는 3이고 W2에서의 기울기는 2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좌표를 얘기할 때 얘는 이 A라는 점을 우리가 얘기할 때 5,3, C가 7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때 이 두 평면을 보면 기울기를 3,2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짱이 되는 거죠. 결국 X 따로 Y 따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기울기를 따로 쪼개서 보자는 이게 기울기를 벡터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W가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기울기는 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결국 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울기도 벡터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되죠? 그러면 기울기가 벡터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울기를 나타내는 숫자가 여러 개라는 얘기예요. 기울기를 나타내는 숫자가 여러 개라는 얘기는 뭐냐면 각 축당 기울기가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각 축당 기울기가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학적으로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구하자는 거예요. 어디 갔어? 다시 써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구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라는 게 W1과 W2의 조합이라고 했을 때
W1에서의 기울기 따로 W2에서의 기울기를 따로따로 구해서 이제는 기울기는 3,5 이렇게 쓰고 싶다는 거예요.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 미분의 기호는 뭐였냐면 3을 어떻게 구하냐면 결론부터 쓰면 이렇게 노테이션을 이렇게 씁니다. 여기 원래는 DC, DW2 그러면 C를 W2로 미분하라 이런 뜻이었죠. 조금 구부렸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D를 똑바로 안 쓰고 약간 구부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 읽을 때냐 뭐 C 라운드 W2 이렇게 읽는데 요걸 저희가 편미분이라고 부릅니다. 편미분. 무슨 뜻이냐면 내가 W1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W2는 상수 취급해 이런 뜻입니다. 상수 취급은 고정해 놓고 하라는 뜻입니다. W2를 구할 때는 W1은 상수 취급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놓고 이게 W1 쪽으로의 기울기, W2 쪽으로의 기울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형 결합하면 그게 결국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울기도 방향이 있네. 이렇게 됩니다. 기울기도 방향이 있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잠깐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편미분은 계산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C는 예를 들어서 뭐 3W의 제곱 더하기 2W 더하기 4W1 W2 제곱 더하기 5W2 만약에 이런 식을 내가 편미분을 한다. 그러면 내가 W1으로 편미분한다. 그럼 어떻게 미분하는 거냐면 요거는 2, 3은 6W1이죠. 더하기 얘는 1차식이니까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들은 그냥 상수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 W2는 변수라고 안 보고 그냥 뭐 10, 20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수를 미분하면 다 0입니다. 다 날라가지. 요거만 살아남고. 그러면 이거를 W2로 미분할 때 어떻게 되냐? 얘를 상수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만 미분하면 돼요. 2, 4, 8의 W2 더하기 5. 그냥 이게 끝입니다. 현미분은 계산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요 놈을 여기다 넣고 요 놈을 여기다 넣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숫자가 아니라 아까 내가 3,5라고 했는데 숫자가 아니라 왜 W1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냐? 구하는 거죠. 이건 도함수니까. 도함수니까 여기에다 이제 W를 넣으면 그때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야. 도함수니까 W를 넣으면 규칙이죠, 규칙. W를 넣으면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나오는데 따로따로 나오는 거예요. W1이라는 점에서의 기울기가 얼마고 W2라는 점에서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W1, W2, C는 이 칠판을 뚫고 나오는 그냥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면이 이게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A라는 점이 5,3이면 A라는 점에서의 W1 쪽으로의 기울기 얼마고 W2 쪽으로의 기울기가 얼마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거를 도함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C를 W1으로 미분한 거하고 C를 W2로 미분한 걸 이렇게 순서상으로 만들어주면 이게 기울기 벡터가 되는 겁니다. 기울기가 결국 벡터가 있다는 거,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벡터는 방향성이 있다는 건데 결국 우리로 치면 그냥 인자가 두 개란 얘기죠. 요걸 그레디언트라고 부릅니다. 그레디언트.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기본적으로 벡터예요. 스칼라가 아니라. 우리가 기울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울기. 기울기는 실제로 스칼라 값. 숫자가 하나가 아니라 2배 이상인 게 일반적. 그래서 그거를 기울기를 우리는 벡터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를 용어로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불러요. 왜 굳이 기울기하고 그레디언트가 똑같은 말인데 여태까지는 기울기라고 쉬운 말로 쓰다가 굳이 그레디언트라고 부르냐 용어를 이렇게 하신다면 제 대답은 똑같지만 왠지 기울기하면 숫자 같잖아요. 한 개 숫자 같잖아요. 느낌이. 스칼라 값인 것 같죠. 근데 그레디언트 실제 기울기는 스칼라 값이 아니거든요. 벡터 값이거든요. 숫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축이 여러 개니까. 물론 스칼라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제가 이제부터는 그레디언트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는. 좀 구분 좀 하려고.
알긴 하지. 그레디언트는 벡터다. 의미는 기울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경사 하강법입니다. 맞죠? 경사가 그레디언트를 나타내고 디센트 떨어지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거죠. 수학 계산은 뭐 오히려 더 간단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이제 산에 등고선이라고 생각하면 산이 높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산 위에서 이제 내려가는 쪽으로 딱 섰어요. 어딘가에 섰는데 요점에서 딱 섰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갈 거냐면 사방으로 갈 수 있죠. 아까는 오른쪽 왼쪽밖에 없었지만 지금 사방으로 갈 수 있어요. 사방으로 갈 수 있잖아요. 아까는 오른쪽 왼쪽밖에 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사방으로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갈래를 물어보면 어디로 갈래? 그러면 기울기가 작아지는 쪽으로 가야죠. 기울기가 작아지는 쪽으로 가야 돼요. 어디가 기울기가 작아지는 방향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쪽 방향으로 기울기가 3, 이쪽 방향으로 기울기가 5.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최종 그레디언트 방향은 어디예요? 최종 그레디언트.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가 최종 그레디언트 방향이에요.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제가 산꼭대기에 있어요. 지금 위에서 등고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려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이 등성에 이렇게 넓은 이렇게 구름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는 똑같아. 높이가. 산 높이가 똑같은 거지. 근데 여기로는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생각해.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옆으로 가면 그냥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밑은 언덕이에요. 밑은. 그러면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쪽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5 나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없어요. 똑같으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0이에요. 극단적으로. 그레디언트 방향이 어디예요? 이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는 옆으로 똑같았는데 옆으로 살짝 떨어지는 언덕이라고 생각해요. 옆으로도 살짝 언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는 똑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제일 빨리 내려가는 길이지만 이제는 이쪽도 살짝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은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빨리 내려가겠죠. X축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까는 옆에는 완전 다 똑같은 비탈길이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런데 비탈길이 좀 기울어진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럼 살짝 오른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르죠. 공을 놓으면 당연히 공이 그쪽으로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려가는 방향으로의 기울기와 수평한 방향으로의 기울기를 따로따로 구해서 그거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서 그 방향이 기울기의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아까 이쪽이 완전 평평하다면 완전 비탈길이라면 이쪽 그레디언트 방향이 5고 이쪽 왼쪽 그레디언트 방향이 0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빨리 내려가는 길이고 근데 얘가 살짝 언덕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기울기가 1쯤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는 똑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내려가는 게 더 빨리 내려갑니다. 그래서 점점 이거 옆으로 내려가는 기울기가 켜져가지고 여기가 언덕이 처음에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도 많이 가야 돼요. 그래 빨리 내려가요. 그럼 여기도 만약에 5가 된다. 그러면 45도 방향이 가장 빨리 내려가는 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놓으면 어디로 떨어질까? 언덕에서. 뭐 그림 보면 이런 그림 많이 그리는데 비탈길 그림 맞나? 이렇게 공을 놓으면 이렇게 올라 내려가잖아요. 네, 이런 거 이제 많이 그리는데 상으로 한번 생각하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공이 어디로 떨어지나. 팔을 옆으로 살짝 돌리면 그쪽으로 가죠. 이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X축의 기울기와 XY 쓰지 말까요? W1 쪽의 기울기와 W2 쪽의 기울기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따로따로 계산하는. 그래서 내가 아까는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이거일 때는 숫자가 기울기가 양수면 그거의 왼쪽으로 음의 방향, 기울기가 음수면 그거의 반대니까 양의 방향. 이렇게 움직였어요. 아까 기억나시죠?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가 5면 왼쪽 방향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5면 오른쪽 방향. 그러니까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이때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W 원쪽 방향 따로 계산해서
W2 쪽 방향 따로 계산해서 그거를 따로따로 수학적으로 선형 결합해주면 기하학적으로는 결국 여기로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구할 때 요거 편미분하고 요거 편미분하면 기울기가 2개 나와요. 그래서 요 W1 쪽으로는 요걸로 기울기를 보고 하고 W2 쪽으로는 요걸 기울기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W가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요거 하듯이 요거는 W1 따로 하고 W2 따로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실제로 알고리즘을 짤 때는 기하학은 필요 없어요. 기하학은 설명하기 위함이고 실제 알고리즘을 짤 때는 축이 2개면 편미분으로 기울기를 따로따로 구해요. 그리고 마치 얘 따로 그냥 해주고 나중에 선형 결합하면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하학은 설명하기 위함이다. 우리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은 사실은 수식 쓰고 프로그램 짤 때는 기하학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순서상으로만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그러나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사실은 간단하지만 제일 수업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수업을 할 때. 기울기가 방향이 있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하학적으로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수학적으로 우리가 실제 알고리즘 짤 때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편미분이 왜 편미분을 우리가 쓰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산을 내려가는데 제일 낮은 쪽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현재 내가 한 스텝을 딱 내디뎠을 때 어디가 더 낮아지는지는 아는 거예요. 근데 산이 여기가 이렇게 낮아졌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눈 감고 한 스텝을 딱 이렇게 디뎌볼 수만 있는 거예요. 어디가 제일 낮아지는지. 그럼 글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 거기서 또 디뎌보는 거예요. 그럼 최악의 경우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로컬 미니멈에 빠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기울기가 하는 역할은 바로 내가 한 발짝으로 내딛었을 때 그 산의 높이가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 얼마나 낮아지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척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이 좀 길었죠. 그래서 편미분은 이렇게 항이 2개 있을 때 그냥 편미분 하는 거고 코드는 너무 간단해요. 그냥 선형 조합으로 그냥 해주면 되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아까 제가 잘 못 그렸는데 이런 그림입니다. 이 평면에 바닥에 있는 게 W1, W2 여기 다 X로 되어 있지만 W1, W2고 세로로 있는 게 C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기 이런 그림 상상이 되시죠? 이런 그림이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다변수 함수 기울기를 그레디언트라고 부르고 다변수 함수라는 거는 X가 여러 개라는 얘기예요. 우리 W가 여러 개니까 다변수 함수입니다. 다변량하고 다른 얘기예요. 다변수 함수. 이게 할 얘기가 많네요. 조금만 더 할게요. 중요한 얘기니까. fx 이꼴 2x 더하기 3.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인풋 값이고 얘가 아웃풋 값. 다른 말로 함수 값. 변수가 하나인 겁니다. 독립 변수가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통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쓰죠. y 이꼴 2x 더하기 3. 실제로 y가 fx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함수의 f고 x를 넣었을 때 전체값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다변수 함수는 이렇게 씁니다. x와 y가 독립변수로 2개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x, y, 여기가 fx, y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헷갈리면 x1, x2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변수가 2개 들어간 거예요. 이거하고 이건 다변수 함수고 벡터는 달라요. 벡터는. 예를 들어서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벡터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결국 이 값이 뭐예요? 숫자 하나죠. 결국. 여기에 100개가 들어와도 이 값은 숫자 하나잖아요. 결국 요 값은 숫자 하나라는 거죠. 요 하나.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다변수 함수고 이거는 스칼라 함수입니다. 스칼라 함수냐 벡터 함수냐에 결정하는 건 뭐냐면
최종 결과값이 숫자가 몇 개냐 이거예요. 변수가 여러 개를 들어갔는데 최종 결과값은 숫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스칼라 함수, 벡터 함수가 아니고 스칼라 함수고 얘는 다변수 함수라고 부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더 헷갈리니까. 이것만. 그래서 다변수 함수는 우리가 늘 다루는 W가 여러 개, X가 여러 개 이런 걸 다변수 함수라고 보고 폭이 일단 2개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이제 기울기는 더 이상 숫자로 안 나옵니다. 기울기는 더 이상 숫자로 안 나옵니다. 기울기가 뭘로 나와야 돼요? 기울기는 벡터로 나옵니다. 벡터란 얘기는 값이 2개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뭐니? 그레디언트라고 그래요. 그레디언트가 뭐니? 그러면 이제는 3, 7 이렇게 안 나오고 3,5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도함수를 만약에 구했어요. 도함수. 도함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를 집어넣으면 결과로 기울기가 나오는 아이죠. 그렇죠? 그럼 아까는 도함수를 제가 그래서 y 꼴 2x제곱 이런 걸 도함수를 구하면 y 프라임은 2는 4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도함수예요. 여기다 뭔가를 집어넣으면 값이 숫자로 나오죠. 왜? 기울기는 3, 5, 7 이렇게 되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도함수를 구해서 뭐라고 블라블라 나왔겠죠? 그때 3,7에서의 기울기를 돌려줘 라고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다변수 함수예요. 여기 W1도 있고 W2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과가 뭘로 나와요? 결과가 숫자 하나로 나와나요? 아니에요. 숫자 2개로 나옵니다. 그레디언트 3,5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과가 벡터로 나오죠. 결과가 벡터. 이건 벡터 함수. 자, 요것만 좀 정리하세요. 인풋 값이 여러 개든 10개든 100개든 상관없어요. 최종 아웃풋 값이 숫자 하나로 나오면 이건 스칼라 함수. 인풋 값이 몇 개든 상관없어요. 최종 결과 값이 숫자 2개 이상 순서상으로 나오면 이건 벡터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변수 함수라는 거는 들어가는 그 인풋 값이 몇 개냐의 문제예요. 들어가는 인풋 값이.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루는 애들은 C라는 애가 W1과 W2 두 개가 들어가 있죠. 2개 이상.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코스트 펑션은 일반적으로 다변수 함수. 다변수 함수. 얘는 다변수 함수예요. 코스트 펑션이. 그렇지만 얘는 스칼라 함수입니다. 왜? 최종 나오는 값이 숫자 하나로 나옵니다. 최종 나오는 값이 숫자 하나로. 자, 이걸 미분했어요, 저희가. 도함수를 구했습니다. 도함수를 구하면 그래서 뭐라고 이제 C 프라임이라고 그냥 쓸게요. 그럼 뭐라고 나오겠죠? 그럼 아마 W1도 있고 W2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자, 이거는 여전히 다변수 함수입니다. 2개가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얘의 결과값, 얘는 숫자 2개로 나오죠. 결과가 스칼라 값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벡터 함수라고 부릅니다. 결국 우리의 코스트 펑션은 스칼라 함수의 다변수 함수지만 그거의 도함수는 벡터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셔도 나중에 막 공부하시다 보면 어라?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런 거를 생각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변수 함수는 2개 있는 거, 그림 그리면 이렇게 2개 이상 있는 거. 자, 그래서 다변수 함수 기울기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는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라고 돼 있어서 수치미분으로 해본 거예요.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가만 보시면 x 따로 y 따로 아니 x1 따로 x2 따로 그냥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왜 펑션 2 뭔가 제가 안 했나 봐요. 원래 기본 펑션이 있어야 되니까 기본 펑션이 있고 그거의 도함수를 구한 거죠. 그리고 실제 해보면 지금 보면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구하는 함수에다가 펑션 2를 넣고 값을 줬어요. 그랬더니 결과값이 뭘로 나와요? 6,8. 결과가 2개가 나옵니다. 결과가. 벡터 함수죠? 결과가 2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의미가 뭐예요? 아, W1 쪽으로 기울기가 6이고 W2 쪽으로의 기울기가 8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게 확실한 거야. 이런 거죠. 네, 똑같은 거 한 거죠, 지금. 숫자만 바꿔서.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6,8이고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0,4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을 주면 원래는 한 값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점을 주면 벡터를 주는 거예요. 한 점을 주면 벡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점을 주면 원래 함수는 뭐죠? 단연수 함수는 뭐예요? 3,0 점을 주면 어떤 값을 주죠. 7, 6,7 어떤 값을 주죠. 3 이렇게. 지금은 한 점을 주니까 벡터를 주는 거예요. 두 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4에서는 기울기가 6,8이야. 0,2에서는 기울기가 0,4야. 3,0에서는 기울기가 6,0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되면 이 바닥이 있어요. 바닥. 그다음에 이 x1, x2 이 바닥에 있는 애들을 한 점을 주면 값이 하나로 나오죠. 그래서 이 점을 다 찍으니까 이런 그림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게요. 근데 이거는 지금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위에서 저렇게 입체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위에서 본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가로축이 x0고 세로축이 x1이니까 원래는 이 한 점을 딱 찍으면 여기에 숫자가 나와야죠. 원래는 숫자가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얘네들 뭐예요 지금? 화살표죠. 화살표. 각 점에서 화살표를 그렸어요. 왜? 벡터니까. 숫자는 안 그렸어요. 숫자는 그냥 이 화살표의 크기로 대체했어요. 화살표의 크기로. 요 아까 나왔던 6,0이니 0,4니 이런 애들은 이 화살표의 크기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딱 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요 마지막 점에 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0 요 끝점을 볼게요. 끝점이 화살표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길죠. 그러면 여기서의 벡터 값이 뭐였냐면 요 가로축으로 요만큼, 세로축으로 요만큼 똑같은 값. 그래서 방향은 45도 방향.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림 보이시죠? 요 점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쪼개보면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얼마니? 그랬더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 너도 2. 그래서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2,2야. 요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2,2야? 그럼 화살표는 여기. 만약에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얼마니? 구해봤더니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5야. 그래서 1,5면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 이렇게 그리겠다는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럼 화살표가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절대 숫자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45도라는 얘기는 얘하고 얘가 같다는 얘기예요. 방향이 밑으로 만약에 떨어지면 얘가 더 길다는 얘기고 쪽으로 가면 얘가 더 길다는 얘기예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죠 지금. 그거를 모든 점에서 그린 거예요. 지금 위에서는 3개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3개에 대해서 한 건데 이거를 모든 점에서 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기울기와 그러니까 용어를 좀 알아두시고 비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기울기와 그레디언트라는 게 무슨 뜻인지 기울기가 결과값이 벡터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기울기의 방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돼요. 이거를 아시면 그래서 이제서야 저희가 경사하강법을 할 수 있어요. 이제서야 경사하강법의 알고리즘을 조금 더 신층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15분의 시작.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경사하강법의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경사하강법의 수식이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써놓고 한번 여기 X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는 W죠. 이렇게 축이 2개란 얘기예요. W1, W2 두 개만 있을 때 지금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웨이트가 2개란 얘기죠. 이럴 때 따로따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경사근법을 합쳐서 보는 게 아니라
좌표적이기 때문에 서로 오소근을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봐도 전혀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경사관법은 실제 벡터적으로 하면 뭐 직교하고 선형결합 이런 얘기하지만 실제 알고리즘 짤 때는 그냥 웨이트들을 따로따로 해요. 서로 연관이 없어요.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라는 게 여기서 코스트 펑션을 얘기하는데 코스트 펑션이 뭐 예를 들면 2W1의 제곱 더하기 3W1 더하기 4W2의 제곱 더하기 5W2 요게 그냥 코스트 펑션이라고 할게요. 그럼 요거를 W1으로 F라고 해야 되겠다. W로 하자. 그럼 여기를 W로 다 고칠게요. 헷갈리니까 W1, W2, W1, W2, W1, W2 얘도 F가 아니라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원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원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라운드 C, 라운드 W1 구할 수 있죠. 그냥 편미분을 하면 돼요. 라운드 C의 라운드 W1은 아까 했던 대로 2는 4W1에 더하기 3 이겁니다. 라운드 C의 라운드 W2는 2, 4, 8에 W2 더하기 5 그냥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미리 구해놓고 이걸 그냥 여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W1과 W2가 주어지면 그냥 W 갱신, 원 갱신할 때는 W1만 보는 거고, 2 갱신할 때는 2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첫 번째 W1을 아무 값이나 정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10으로 정했다. 그러면 10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을 넣어야죠. W1에다가 40에 43 됩니다. 통체가 43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에타는 이게 아까 말했던 러닝 레이트입니다. 0.1로 줬다고 해요. 이 값이 40이고 다시 쓸게요. W1은 원래 W1이 10이었어요. 빼기 0.1에다가 곱하기 편미분하는 데다가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40이죠. 계산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40, 30인가? 플러스 30 되죠. 그러면 결국에 새로운 W는 이제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30으로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초기값 원래 W1에다가 이 기울기를 구해서 에타를 곱한 다음에 이게 새로운 W1이다. 이거를 무한 반복합니다. 그럼 다시 30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또 30 집어넣고 계산하고 또 40 집어넣고 이걸 계속 얘 따로 얘 따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때 요 러닝 레이트 에타 요거는 아까 말했던 우리가 결정해주는 값입니다. 요거는 지금 기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서 러닝 레이트가 고정이에요. 0.1로 고정. 근데 이쪽 기울기는 계속 바뀌죠. 그래서 여기가 음수인 이유가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여기가 음수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너무 간단한 수식이에요. x1이라는 값이 원래 값이 있었으면 거기 그다음에 코스트 펑션을 x대로로 편미분한 값에다가 그럼 편미분을 했으니까 도함수가 나왔을 것이고 그 도함수에다가 x대로 집어넣으면 기울기 나오겠죠. 그 기울기하고 러닝 레이트 에타를 곱해서 그럼 새로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x0를 그 값으로 갱신, 또 갱신. 한 번 갱신될 때마다 우리 아까 그걸로 치면 어디가 한 번, 이게 언제 한 번씩 일어나는 거냐면 여기는 기억나시죠? 여기 한 바퀴 한 번 내려갈 때마다 저기에 W가 갱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갱신되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연결시켜서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고 경사관법이 언제 사용되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식, 요거 원래 값하고 이 편미분한 값에 러닝 레이트 곱한 거를 뺀 다음에 그걸 새로운 값으로 하자.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하자. 이게 경사관법. 이 원리는 너무 간단해. 수식도 너무 간단해. 단지 계산량이 무한대라는 계산량이 무한대.
실제로 근데 우리가 실제로 코드를 보면 도함수를 구해서 한 게 아니라 수치 미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다변수 함수 기울기 그레디언트 어떻게 구했냐면 x값이 들어오면 그 x값을 가지고 우리 그때 이렇게 뭐 리미트 뭐에서 뭐 빼고 뭐 이런 거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서를 보면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x를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x를 주면 그제서야 수치 미분으로 수식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치 미분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없잖아요. 요거 지금 제가 손으로 푼 거 이 편미분한 거 이 내용이 지금 없죠. 이 내용이 없어요. 순서가 이거는 규칙을 도함수를 먼저 찾고 W를 집어넣으면 기울기를 주는 방법이고 얘는 W 즉 X가 주어지면 그때서야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미분으로 한 거고 요거는 이제 해석적 미분이라고 얘기하나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규칙을 찾고 W를 줬을 때 기울기를 줄 것이냐 아니면 W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 점에서의 그 정의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할 것이냐. 당연히 규칙을 먼저 찾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수치 미분을 한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수치 미분밖에 못합니다.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정사각형법은 이렇게.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현해 보면 코드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시면 받는 값을 볼게요. f 원래값 받아야죠. 코스트 펑션 받아야죠. 그다음에 init x 이니셜라이즈 초기값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러닝 레이트 받아야 돼요. 네. 얼마 곱할지. 그다음에 스텝 요거는 100바퀴 돌아라. 아까 제가 요거 무한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100바퀴 돌아라. 요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x를 init x 받은 걸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 100바퀴 폼은 돌리면서 그레디언트는 일단 먼저 아까 누메리컬 그걸로 구해요. 이때 뭐가 필요해요? x 필요합니다. x 코스트 펑션하고 두 개 주면 기울기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까 요 수식으로 새로운 x는 여기서 곱한 걸 빼라. 네, 요 식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요게 경사각법 코드예요. 너무 간단하죠. 네, 굉장히 간단하지만 계산이 무한 반복이다. 그래서 딥러닝은 오히려 수학적으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지금 그 생소해서 그렇지 실제 나중에 뭐 머신러닝 이런 거 수학 따보면 막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라그랭 제한이나 뭐 테일러 전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제대로 전공이 아닌 다음에 이해하기 좀 근데 이 정도는 뭐 비전공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오히려 딥러닝은 수학적으로 어려운 게 없어요. 계산량이 무지막지할 뿐이지. 그래서 그 무지막지한 계산을 어떻게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게 해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딥러닝이지 수학적으로는 뭐 어려운 게 진짜 1도 없습니다. 다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 수학으로 다 처리가 돼요. 개념 이렇게 어떻게 메커니즘이 구성됐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수학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경사각법 코드예요. 실제 구현을 해본 거예요. 이게 돌아가요. 실제에서. 물론 최적화를 지켜야죠.